글씨가 좀 안 보여서 제가 이쪽을 보고 해야 돼서. 자, 글로벌 전체적인 국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경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바이오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산업에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간에 대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향후 우리가 2030년에는 세계 경제의 규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세계 경제 규모는 4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바이오 경제는 2023년 4년까지 6,4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한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벌써 이제 바이오 경제 시장이 우리 3대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 세 개를 통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를 바이오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말씀 드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중에서 10가지 기술을 클라우스 슈발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생물, 바이오 관련돼서는 3가지인데,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그리고 바이오 프린팅 기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산업으로 이제 도출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아마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몇백 명의 어떤 청중들이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산업이 증대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해양 바이오 산업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육성하고 또 그걸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유방 산업을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이오 헬스가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글로벌 환경 변화에서 국내 정책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이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유럽, 그리고 특히나 이제 G2로 되고 있는 중국도 이제 국가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바이오 경제에서 핵심 소재로서 무궁한 가치가 있는 해양 생명 자원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종 베이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핵심 소재가 아마 25만 6천 종 정도와 해양 생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것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 베이스로 25만 600개 정도의 종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활용률은 얼마나 되냐? 1%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육상 바이오로 대비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사업 성공률이 2.2배 정도가 높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성 역시 2030년에 8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양 생물로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는 육상 생물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럼 생명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까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바이오헬스 부분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 그러는데, 그 바이오헬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이제 국내 해양 생물 관련돼서 국가적인 정책은 어떻게 식으로 변해왔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1차 해양생명공학 기본 육성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2012년에 해양생명자원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해수부가 다시 출범했죠. 13년에. 그리고 2015년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만들어지고 해수 내 해양수산 생명 자원과가 만들어서 이런 해양 산업에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해양수산 생명 관리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 2020년도에 이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양 바이오 산업 조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한 3개를 크게 나눴을 때 소재의 원천이 되는 그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소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대량 생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산업화를 지원할 것인가를 큰 틀로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 이 산업화 활성화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국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벌써 몇십 년 동안 했지만 뭐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시장 규모는 한 5,300억 정도 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가 한 396개 정도 되고, 종사자가 이제 2,9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 시장 규모는 해양 바이오가 차지하는 게 6% 정도입니다. 종사자는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지금 뭐 육상 바이오 쪽으로 하던 분들이 해양 바이오로 갈 의향이 있느냐고 이제 질문했을 때 68% 정도가 갈 의향이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소재의 어떠한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소재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얼마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시장을 열어나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왜 해양 그 산업이 발전하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진도가 늦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몇 가지 원인을 보면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그 자원 수급의 어떤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자체들이 영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세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R&D, 국가 R&D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중소벤처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영세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것 보고 신의학하는 제약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하는데 어떤 네트워크의 연결, 기업과 대학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지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는 그럼 해양 바이오 뱅크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해양 바이오 뱅크의 그 역할은 해양 생명 중 산업화 가능한 유형 소재를 발굴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해양생물 소재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용어해 가지고 이제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형생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를 유형생물이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 자체, 어떻게 플랑크톤이 플랑크톤 아니면 미생물은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에서 추출한 어떤 추출물들, 그리고 그 추출물과 그 유전물질들, 유전체, 추출물, 물론 이제 추출물 안에는 유전자 안에는 전체 추출물도 포함됐다고 우리는 보통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걸 구분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아까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생물에서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세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유전자를 시퀀싱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이 또 생물학적인 어떤 발전들이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선 저희 그 뱅크에서 추출물, 미생물, 유전자원, 미세조리 세 가지 소재로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뱅크는 시범 운영으로 2018년까지 하고 2019년부터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재 은행 중에서 해양 추출물하고 해양 유전 자원이 저희가 2000년 11월 달에 ISO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나머지 두 미생물하고 해양 미세조류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모든 그 어떤 그 소재 그리고 원천 자료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표준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걸 늘려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물 이외에 뭐 어떤 목적형 어떤 그 소재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항생자라든지 뭐 기능성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더 추가해서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뱅크 안에 그 목표를 보면은 2025년이면 저희가 올해가 1차 년도고 2025년까지 4,000개의 그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유전 정보 그리고 500개의 그 유용 소재를 저희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기초 효능을 우리가 5가지로 지금 잡고 있는데 항산화, 항염, 항균, 그다음 항암, 그다음 항바이러스 이게 5개의 그 기초 효능을 기본으로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관심을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간염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항암 쪽에는 위암을 포함한 5대암을 포함해서 뭐 피부암이라든지 그다음 혈액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근데 다 합하면 19개의 그 기본 조능을 갖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개의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것은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19개의 그 질환 스크리닝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76,000개의 정보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76,000개지만 한 8만 개 정도의 어떤 정보를 저희가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해양에서 채집한 물질들을 갖고 와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출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떤 종에서 물질을 추출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리학적인 어떤 그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그 해양생물자원관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CBD,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툴인데,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종보존, 종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서식처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 자원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CBD거든요. 그래서 그 CBD 관련돼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제 종을 갖다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미생물 역시 이제 요즘 이제 셈과 템을 이용해서 일단 형태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계통 분리학적인 것을 통해서 펀자이하고 박테리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세 조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아이솔레이션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분류하게 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계통 분리학적 분류, 그 다음에 자료를 보존을 하고, 그 보존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 100리터 이상을 키워가지고 컬처를 해서, 그래서 추출물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전자원 확보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추출된 추출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가. 파우더 형태로 저희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앰플 하나의 그 앰플당 220ml 짜리를 저희가 50점 정도씩 갖고 있어서 이제 분양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잘 쓸 수 있을 까 데이터화하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40가지 정도 일반적인 종에 대한 정보, 서식주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뭐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우리가 구축을 소재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축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소재들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소재 분양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우리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우리 기업이든지 대학이든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해양생물 자원을 빅데이터를 어떻게 플랫폼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조사하지 않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1차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헌 정보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정보 데이터를 2차적으로 구축하고, 세 번째로는 화합물 효능 정보들을 또 이렇게 구축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효능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모르는 어떤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 물질이 그럼 어떤 질환의 효능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 프로그램을, 아까 AI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AI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예측 프로그램 시스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시간이 단시한 내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5년 안에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데이터들과 시스템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초 스크리닝한 그런 효능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거는 기술 성숙 레벨로 단계로 봤을 때 한 1, 2단계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화도 얘기하는 9단계에서 1, 2단계로라는 얘기도 하고 3단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1, 2단계를 했을 때 먼저 이제 원천 소재의 확보와 관리에 대한 부분과 기초 효능 탐색까지를 저희가 담당하는, 이 뱅크에서 담당한 거로 생각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원천 소재를 기업과 연구소 아니면 이제 대학에다 제공을 하고 기초 정보까지요 제공을 해서 이 수요자가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축소를 해서 가장 중요한 산업화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뱅크를 강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자원과 기초 효능을 정보화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형 소재 은행을 좀 더 늘려나가서, 그래서 이제 기능성 소재를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 이거는 어떤 질환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그 질환을 목표로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고, 그리고 이제 목적형 소재 은행을 통해서 어떤 산업화 지원을 우리가 최후의 파이널 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산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결국 3차 산업, 4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바이오 산업이 고부가치성을 나타나기 위한 어떤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 1차적인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접근하기 쉽게끔 소재에 대한 정보라든지 스크린에서 이거 그러니까 접근을 일단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질환을 목표로 아니면 어떤 기능성 식품을 목표로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과 그거에 대한 소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초반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접근하는 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냐. 저희가 하나의 어떤 스크리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민간한테 맡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0억에서 500억이 필요한 이 4,000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해양생물 자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결국은 이제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산업 종 자원에 대한 인프라, 소재에 대한 인프라를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이 바이오 산업 전체에서 6%, 7%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800에서 2,000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구축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자원 경쟁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 경쟁, 특히 ABS, 나고야 요정소에 관련된 것들 통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어떤 소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BBNG라든지 ABS로 지금 저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공해상이라든지 심해를 저희가 빨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체계, 통합 체계라든지 활용 체계들은 결국 국가가 이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서포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종수 본부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 바이오뱅크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보타메디 이행우 대표이사님께서 해양 추출물 개발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펼쳐주시겠습니다. 이행우 대표이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타메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행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양 추출물 개발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전에 저희가 최초로 감태라고 하는 제주 연안의 해조를 가지고 저희가 유효 물질을 추출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양식이 지금 시작이 돼서 향후 5년 안에 한 30만 톤 베이스의 양식이 완성돼서 전 세계 유효 물질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기조 연설을 해주셨던 윤 위원장님부터 지금 바로 앞에서 이제 주제를 발표해 주신 분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양에서 유효한 물질을 추출하고 경제 자원을 만들어가고 국가와 국가에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발전 또 이렇게 진행했던 과거와 또 기술에 대한 부분,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가지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이런 선언을 했죠. 너의 식품이 너의 약이 되게 하고 너의 약이 너의 식품이 되게 하라. 일반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선언문에 앞서서 나왔던 이 선언문이 2500년 동안 전 세계 의학진이나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준비해왔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성이 없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품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유효성을 갖는 치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이 250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메디컬 푸드, 의료용 식품이라고도 변이도 되기도 하는데 왜 갑자기 이 메디컬 푸드이 중요한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원했던 메디컬 푸드는 약품을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 식품으로서 완치를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베이스로 가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저는 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4차 혁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 이미 세계는 4-2에 관할한 4차 혁명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구한 분야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합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5차 혁명 범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 대전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원료 소재가 풍부한 제주도로 이관을 했다가 저희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주도에 있는 저희 본사 건물이고 연구소는 미국 시애틀 쪽에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구조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스템을 맞추어서 홍콩,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이 유치돼서 기업이 외자 유치 기업으로 돼 있고 미국의 플로로놀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약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고 천연물 의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애틀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뉴욕 주립대랑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회사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을 쭉 보시면 회사 설립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식물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양 식물을 연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유효성을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해양 수산물 주변에는 항상 무기질 계열, 중금속류들이 있어서 해양 식물로서의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전개될 때는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어떤 경우도 미래형 글로벌 물질로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저희가 화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이면서도 추출물로부터 어떤 부산 물질들, 어떤 이물질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데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FDA로부터 NDI를 받았고 아마 이 NDI는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18년 유럽으로부터 NFI, 노블 푸드 인그리디언트 인가가 떨어져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양식을 전라남도 완도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완도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그 몸에 해로운 무기질 또 중금속류들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라남도의 그 전남대와 특히 조선대 그 연구진들도 그런 그 먼저 보내준 어떤 정확한 그 미래형 그 실험의 방향이 서로 공감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저기 연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르본느 대학의 로스코프 해양과학기술연구소와 저희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유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 소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먼저 어떤 인가와 어떤 허가를 받아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희 물질이 매우 다양한 쪽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초기에 한 10년간 연구해왔던 저런 용도별 타겟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한 가지 물질로서 다양한 효능이 나옵니다. 효능이 나온다는 것은 유효성이 있다는 거죠. 해열, 진통, 혈액 응고 방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주 약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100년 가까이 되도록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약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한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떤 각도로 보냐의 차이인데 1차적으로 항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분야, 그 다음에 혈관 장애에 대한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시작됐을 때 제일 중요한 효소적 문제는 염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성염증을 해결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왜 그 분야가 그렇게 어렵냐면 염증을 해결하는 염증 억제제가 대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관절염이라든가 혈관 관련된 염증 분야, 암 쪽에 대한 유효성이 뛰어난 그런 신약이 개발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해조에서 특히 감태에서 추출한 그 폴리페놀류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얘가 또 그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의 이동,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수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물질군에서 다양한 유효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고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식품으로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생각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어떤 알츠하이머 분야라든가 기타 암 이런 분야에서 왜 이게 적용이 중요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라고 봅니다. 약 20년의 그 기업의 그 역사 속에서 저희가 미국 FDA로부터 신약 임상 허가 신청을 해서 임상 허가가 떨어져서 미국에서 일상을 마쳤고 한국으로 그 기술을 트랜스퍼해서 이상 A를 갖다가 2년 전에 마쳤고 현재는 대사증후군 치료제로서의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고 유효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사증후군 치료제로서의 단일 약품 대사증후군 치료제로서의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영국의 런던대와 독일의 베른거 인겔하임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간에 관한 분야의 그 천연물, 거기는 생약 쪽인데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3년도에 아마 임상 3상이 마치면서 유럽으로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국으로부터 기능성 식품의 상태로서의 판매 허가는 떨어져서 지난 9월부터 유럽, 벨기에를 포함해서 7개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를 약 50편 정도 보유하고 있고 SCI급 논문 130편, 그 다음에 일반 논문 합쳐서 약 현재는 170편 정도까지 저희가 소재에 관련된 특허와 논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부분적으로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질병, 특히 난치성 질환, 퇴행성, 노인성 질환을 봤을 때 어떤 각도로 저희가 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오늘 한국에서 강의도 되게 오랜만에 또 세미나도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저희 주 프로젝트들이 샌호세, 샌디에고, 그 시애틀 쪽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저희 협력하는데도 그런 스탠퍼드나 UCLA 이런 쪽에서 실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다양해 왔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 이제 간 관련 그 신약 때문에 유럽하고도 좀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과연 이 분야를 치료를 하려고 효소 하나하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세포의 대사를 어떤 식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이 세포 전체가 시너지틱하게 치료나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냐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치매를 한 가지 병을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치매를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의 진행 속도만 늦추면 좋겠다. 여러 가지 강도로 지금 서로 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뇌신경 분야 전문의들은 치매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방하려면 무엇을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일단 세포의 대사, 특히 노화를 억제하는 것만이 치매를 갖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간과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2021년 9월 달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고 세계 최대의 지금 부자라고 일컬어지죠. 이 친구가 러시아 최고의 그 투자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지금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알토스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참 뜬금이 없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달이 안 됐습니다. 엔타에이징이 아니다. 노화는 질병이지 노화가 자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다. 고로 자기네들은 노화를 치료하겠다.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네는 1차적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게 지금 알토스랩의 시작입니다. 또다시 4년 전을 되돌아보면 구글이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그 하버드 의대랑 공동으로 똑같이 노화는 질병이다.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 그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나를 10년만 젊게 더 해준다면 정말 나는 얼마든지 돈을 쓰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젊게 해준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가 회춘이 가능한가? 만약에 회춘이 가능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산업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조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가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큰 새로운 분야의 바이오 산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21년 끝이 나가는 시기에 모든 세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고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냐는 것과 여기에 지금 동참해서 이 분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연구해왔던 결과를 잠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세포에 수분이 잘 전달만 된다면 세포 안으로, 세포 안이 하이드레이션이 유지된다면 세포들은 젊을 때의 세포처럼 갈 거다. 피터 아그레 박사가 받았던 노벨상에서의 수분의 통로라는 분야를 저희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 연구해왔던 해조 유효 추출물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면서 가장 뛰어난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그 분야를 저희가 70대 노인들한테 적용을 시켰고, 그 결과 임상 결과가 너무 뛰어나게 잘 나와서 얼마 전에 SCI급 논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세포학자들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노화가 진행되거나 퇴행화가 진행되거나 질병이 시작될 때는 세포 안의 수분과 세포 외의 수분의 비율이 2대1 이상으로 된다. 그러니까 세포 안의 수분이 1.8대 1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거나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나 이거는 일리버시블하다.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세포학자들의 변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디하이드레이트, 세포가 안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끌어올리면서 다시 2대1의 구조로 보내줄 수 있는 실험의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아주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 우리는 인간이 직립으로 잘 가다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유연성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줄어들고 골이 비면서 골다공증이 형성이 됐죠. 과연 이걸 돌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저희 한국체육대학의 오재건 학장과 한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생활에서 근육이 형성됐고 더 많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골밀도가 좋아지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아마 이것이 잘 유효적으로 접근해서 신약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메디컬 푸드를 만든다면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이제 드디어 골다공증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게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의 유연성과 노인의 신체 지구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면서 노화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임상 자료고 뭐 이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시행됐던 비만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분야는 보시면은 지방이 많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물질을 줬을 때는 지방은 적고 근육은 생긴다. 동물 실험의 결과고 우측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사람의 결과인데 근육이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어들고 체중은 줄어든다. 한 6주 동안의 실험 결과인데 매우 유효적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왔던 결과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결국은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든가 아세틸콜린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세포의 대사와 전반적인 어떤 세포의 어떤 협조적 관계에 의해서 진행을 억제하거나 치료 초기까지는 치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치매 쪽은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해는 그렇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어떤 단계에서 지금 치료만 할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분야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초기 치매까지는 리버시블 하지 않을까. 그러나 중기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건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임상을 갖다가 한 60명 정도 걸어보니까 역시 MMSE, 미니멘털 스코어링도 상당히 좋아지고 초기라고 해도 경도 인지장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아까도 제가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분야도 있고 해조라고 하는 분야에서 저희가 유효 물질을 끄집어냈을 때 해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육상식물에 비해서 탄소에 대한 소비량이 워낙 많아서 거의 1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막화되어 있는 해양 자원, 특히 우리 연근의 어떤 바다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성도 있고 또 얘가 안전하고 유효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면은 유효 물질을 빼고 남은 물질들을 유효한 사료나 비료로서 적용할 수 있고 이미 저희는 실험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응용성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야 우리가 천연물 신약도 개발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물 신약 외에 메디컬 푸드로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분야에 저희가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다면 어떤 스마트팜이나 일반 우리가 식품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조미라고 하는 부분에 그거 없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세포를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잉여 농산물 활용 방안, 시들어가는 야채를 정상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 지금 보고 아마 그게 서울시 프로젝트로 채택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래가 이때까지 저희가 해왔던 분야, 어떤 분야에 미국이나 유럽이 해왔던 분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5차 혁명적, 5차 산업적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미래가 굉장히 좋은 바이오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생소한 분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또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이 단순하게 해양에서 어떤 유효한 물질을 찾아서 육지보다는 다양성을 준다라고 보지 마시고 타겟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현재 전 세계 의료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지
그런 쪽으로 저희는 연구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분야가 20년 넘게 저희가 이 분야에 한 700억 이상 투자가 돼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고, 좋은 것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 세계에 한 120명 정도의 뛰어난 연구진들이 동참해서 이 분야가 앞으로 인류한테 가장 뛰어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할 수도 있지 않나. 거의 연구는 지금 95% 이상 완료된 상태고, 이 분야를 서로 이제 저희도 국내 관련된 유관 기관하고도 연구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타메디 이행우 대표이사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사실 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지만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치료하면 되니까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해양 추출물 개발을 통해서 치매 등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다인바이오 이재현 대표이사님께서 해양 바이오 자원과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만나면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현 대표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인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현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해양바이오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은 앞에 우리 유종수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무궁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또 산업화하고 결국은 인류의 건강과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이 된다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에 관해서 저희 회사가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은 앞서 유종수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이 계신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한 50년 정도 사이입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명현상을 기초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이용을 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이오테크,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화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바이오 분야의 전공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의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0년, 70년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생명체의 설계도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밝힌 것이 1950년대 초반이고요. 또 이 유전자라고 하는 설계도를 사람이 조작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유전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970년대 초반에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간의 인슐린이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용 호르몬을 대장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것이 유전공학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고, 이것이 70년대 중반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은 정말 혁명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간 유전체에 대한 전염기 서열이 밝혀지거나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들의 유전체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서 획기적인 진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를 활용한 바이오텍 기술은 아주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신 PCR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986년도에 최초로 보고된 유전자 증폭 기술인데, 이 유전자 증폭 기술은
말 그대로 바이오텍 혁명을 일으켰고 현재는 모든 생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일반 진단 방법으로는 확정 진단이 어려운 그런 분자 진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지 그런 분자 진단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공학 또는 바이오텍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잘 알려지는 그런 유전체 해석 기술과 더불어서 유전자 조작 기술, 또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최근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바이오 기술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면서 고도화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이와 같은 바이오 기술의 원천을 근간으로 해서 해양 바이오 자원에 특화된, 또 해양 바이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바이오는 해양 바이오 자원을 기본 재료와 소재로 해서 생명 현상과 생명공학 기술과 또 산업화 기술을 접목한 것이라고 보면 큰 범주에서의 바이오 산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의약품이라든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과 같은 생활 주변에서 필요한 그런 기여를 하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화 기술 또는 산업 바이오 기술로서 활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산업 동향이나 이 부분은 유정수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해양 바이오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양 바이오 자원은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또 독특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생물자원관의 바이오 뱅크 사업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많은 해양 바이오 자원 중에서 실제로 샘플링이 가능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특징과 특색을 정확하게 동정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바다라고 하는 특별한 생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바이오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기초 연구를 해주시는 해양과학기술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대학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셔야 산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닷물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그다음 심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생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 생물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의료라든지 의학, 의료기기와 같은 육상 생물 자원으로부터는 갖지 못하는 특징을 살려서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허가, 각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또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표준화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익한 점과 또 불리한 점과 단점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활용해서 극대화할 것이냐가 해양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몇 개 현재 해양 바이오 자원으로부터 산업화되거나 실용화된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좋은 그런 소재들이 산업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분야에서 부가가치 가장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의약품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진통제, 항암제와 같은 그런 해양 생물 자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또는 새로운 물질을 발굴해서 사업화해서 의약품 된 예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면동물에서 분리한 그런 화합물질을 잘 조합해서 다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예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그런 해양 바이오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는 그것을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시키거나 융합하는 방식으로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내처글루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홍합에 아주 잘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착 단백질을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의료기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접착제라 그러면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잘 묻는데 습식 상태에서도, 즉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잘 접촉하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우리 수술 후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접착제로 활용한다든가 의료기기에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용화된 것은 비교적 사업화가 용이하고 또 허가의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된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10여 개 이상의 해양 바이오 자원으로부터 추출물이라든지 가공물들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또는 고시형 원료로 사업화한 예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감태 추출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생리활성 기능이 많이 보고가 되었고, 여러 업체들에서 수면 건강이라든지 또는 대사질환이라든지 면역 쪽의 기능성을 활용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식품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필요 없이도 우리 가공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갈조류, 미역귀나든지 다시마로부터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항암 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 면역기능 증진 효과가 알려져서 우리나라 완도라든지 또는 남해안의 몇몇 업체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화된 그런 고순도의 후코이당을 생산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품이나 식품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어류의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그런 피부 보습이나 탄력을 주는 그런 소재로서 고분자화된 콜라겐을 저분자화시키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활용함으로써 화장품으로 소재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양 바이오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여 년 동안 해양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생명공학 기술을 잘 접목한, 그래서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는 생명공학 기초, 즉 유전자라든지 단백질, 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기초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었고요.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 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소재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홍조류로부터 어떻게 이게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과제는 아마도 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3년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아까 유종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개발 수준으로 따지면 0에서 시작해서 한 지금 8 내지 9단계에 와 있는 완성 또는 사업화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뭇가사리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식용 해조류로서 이것을 열탕 가공해서 한천을 만들고 이 한천을 식품 소재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무를 보통 우리 한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무 한천은 갈락토스라고 하는 당의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분자량이 큰 그런 물질로서 보통 고온에서는 이제 액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저온, 상온이 되면 우무처럼 굳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 우물을 섭취하였을 때 소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이 우물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또는 그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양갱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그 탄력을 주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락토스 포리머는 우리가 소화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천연적으로는 잘 존재하지 않는 무수 갈락토스가 L타입으로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천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헬스케어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거는 우리 그 사람한테는 소화 효소가 없지만 바다 미생물이나 일반 미생물 중에서는 한천을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한천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한천을 분해해서 새로운 오리고당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전부터 실시를 해서 한천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토양 미생물로부터 발굴을 하였고, 이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을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균주를 만들고 효소를 개량해서 식품 첨가물로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천을 가공하는 기술, 또 식품 첨가물로 효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그에 관계된 기술들은 특허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다인나오라고 하는 네오아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올리고당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건강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여 편의 논문과 다수의 특허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효 성분을 고도화시켜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 중에서 한천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발굴을 하고, 근데 일반 와일드 타입 야생형 균주는 효소 생산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효소들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바이오텍 기법을 통해서 효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균주를 개량하는 노력을 통해서 다인나오라고 하는 네오아가 올리고당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위에 있는 그림이 효소가 되게 있고, 밑에는 그 효소를 이용해서 당이 4개인 것과 6개인 것, 저희들은 DP6, DP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들은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정 표준화와 스케일업, 그리고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바이오 산업 또는 해양 바이오 자원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균주 개량 이후에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적어도 지금 5톤 발효기에서 3톤 정도를 대량으로 한 번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후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였고, 이를 식품 첨가물로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효소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그런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NAO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원료부터 시작해서 최종 단계까지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 인근, 서귀포 인근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의 입수부터 전처리, 후처리, 한천 제조, 그다음에 효소를 통한 새로운 물질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최적화된 한천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만들어진 효소를 우물을 한천을 대그에이라고 하는 미생물 효소를 이용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스케일업을 완성을 해서 이것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생리활성 검증, 안전성 검증,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서 건기식 원료로서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당이 4개인 것과 6개인 것을 특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정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를 99% 이상의 고순도로 정제하여 의약품 원료로서 표준화하고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초부가가치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허는요, 제조 기술에 관한 거, 생리활성 기능과 유효성에 관한 거, 안전성에 관한 거를 포함을 해서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학 구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무수갈락토스의 L타입입니다. 이는 한 번도 양산되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혼합물 형태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것을 95%, 99% 이상의 의약품 원료 기준으로 신약 원료로 제조하고자 하고 있고, 뭐 한 7, 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한 것이 이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질환과 면역 기능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건기식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받기 직전 단계이고요. 미국의 NDI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건기식, 의약품에 이르는 바이오 원천 소재로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지난주에 이제 미국, 저도 한 1년 반, 2년 만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서플라이 사이드 웨스트라고 하는 기능성 식품 소재의 전시회에 본 소재를 출품하고 왔습니다. 또 하는 시간이 지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사질환 중에서 특히 간 기능에 관계된 양리활성 효능을 밝혀내고 이것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지방을 예방하거나 또는 급성 간 손상에 의한 간 독성을 회복시키는 간 보호 기능, 그 다음에 간 섬유화 같은 만성 간 질환에 이르기까지 간 질환의 앞부분, 간 경화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유효한 효능을 밝혀내서 현재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의약품 원료의 표준화와 IND 파일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설계했던 것이 생명공학 기술과 바이오 자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조화 있게, 그리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하면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서 글로벌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우리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성공했다 그러면 또 하이 리턴이 가능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안전성과 같은 굉장히 넘기 어려운 그런 허들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기술 개발의 사례가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초부가가치 사업화를 추구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 그리고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인바이오 이재현 대표이사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총 3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을 이번에는 한자리에 모시고 심도 깊은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토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님의 진행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종수 본부장님과 보타메디 이행우 대표이사님, 다인바이오 이재현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이 세션의 좌장이신 김웅서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토론을 언제까지? 저희에게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깊이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자께서 지금 발표를 마쳐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해양 생물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우선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소재가 되는 해양 생물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손조들께서는 몸이 아프면은 그 한약을 다려 드셨죠. 1600년에 허준이 쓴 동의보감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약 재료들, 육상에 사는 동식물들입니다. 거기에 해양 생물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해양 생물을 소재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양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까지 우리 인류가 심해 유인잠 수정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양 과학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메디칼 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활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처음에 발표해 주신 우리 유종수 본부장님, 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지금 해양 바이오뱅크 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소재를 얻기 어려운 점,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남해연구소에 그 해양시료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료를 얻기 힘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자들이 그 시료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그 해양 바이오뱅크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원하는 개발자에게 무료 분양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아까 나고야 의정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해양 생물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하면은 그 생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무료로 분양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생물 그 해양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혹시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나왔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해양 바이오뱅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우서 원장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저희 기관이 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산업화,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선순환적인 재투자를 위해서는 향후부터는 일정 금액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얻는다든지 소재를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료화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데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저희 바이오뱅크가 나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다 좀 어떤 유용한 생물들의 소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던 극한 상황에 있는 어떤 생물체들, 자, 종이라는 것은 모든 종이라는 것은 진화를 거치면서 모든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종 하나하나당, 아까 해양생물이 한 25만 종 정도가 현재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그 종 하나하나가 다 다른 어떠한 물질들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런 유전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어떤 소재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R&D 만약 저희도 지금 한 40억 정도의 R&D 예산이 있는데 그 R&D를 그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해양 바이오뱅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양 시료 도서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생물 시료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은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어 퍼실리티 빌딩을 만들어서 이런 고가의 분석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중소 기업체에서 해양 신산업, 해양 생물을 이용한 이런 신산업 발굴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행우 보타메디 대표이사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약 2,500년 전에 한 이야기, 사실 우리도 예전에 바비보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거부감을 적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디시널 푸드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경에 기재부에서 약 4조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메디컬 푸드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메디컬 푸드의 중요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6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건강기능성 식품법이 왜 좌초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미국에서는 현재 합성의학, 효소 중심적 대응해 줄 수 있는 신약이 퇴행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에 있는 유효 성분을 잘 활용해서 예방 및 치유 의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미국이 처음으로 주도해서 만들었던 그 기능성 식품법. 현재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기능성 식품법인데, 이 분야가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점에 봉착한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로 우리가 어떤 그 유효한 신약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그때보다 20년 전에 미국의 의학자들이 생각했던 어찌되었든 유효성이 있는 안전한 식품으로부터 예방 치유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거는 의학을 보조해주는 보조 형태의 식품이 아니라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 식품, 새로운 형태의 치료용 식품, 그걸 이제 메디컬 푸드라고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행을 시작했죠. 파이자라든가 네슬레라든가 바이엘 이런 데들이 서로 연행하면서 식품과 약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분에서 한 20년 정도가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해양치유법이라든가 기재부가 생각하는 메디컬 푸드가 앞으로 국내가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을 하면 세계 수준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메디컬 푸드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퇴행성 질환, 제일 일반인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난치성 질환, 항암에 관련된 암 치료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자가세포,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포 간의 대사를 잘 활용하고 식품을 통해서 안정적 형태가 유지가 되면은 기존의 효소 중심의 치유 의학이 아니라 세포 중심의 연결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아마 메디컬 푸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나라, 집중하는 연구기관이 앞으로 미래가 보는 전 세계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인 리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이재현 다인바이오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해양 바이오 기술 이거 산업화하는 연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뭐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그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연구비를 대는 쪽이나 사실 기다리기가 너무 개발이 길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재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코비드 19 팬데믹을 보면서 사실 조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디 그 영문으로 된 그 한 컷짜리의 만화 카툰을 본 적이 있는데, 아빠 고릴라하고 아들 고릴라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 고릴라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는 언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야기가, 아들 조금만 기다려라.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이 끝나면 우리도 곧 맞을 수 있단다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보면은 동물 실험, 임상 실험 이거를 거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사실 이번에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지금 보면은 그 다인바이오의 대표이사님께서 다인나오라는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을 이제 개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바이오 팩토리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에서 이 바이오 팩토리를 이용한 대량 생산,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이게 전망이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사업화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가 뭐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또는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들 또 대학들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해양바이오 산업에 관계된 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재료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대량으로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도 몇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최소한 몇 년씩은 걸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의 R&D 지원 과제를 보면 아주 길은 게 5년, 또 작은 거는 뭐 6개월, 1년 정도에도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어서 큰 뜻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모든 그 R&D에 관계된 비용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어떤 밸류 체인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그 R&D 체인을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제조라고 하는 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뭐 이거는 꼭 해양바이오 소재뿐만 아니라 일반 그 헬스케어 소재나 또는 바이오 의약품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그 사업성 검토할 때 유효성과 안전성만 가지고 보다 보면 결국은 사업화 직전에서 포기하거나 사업화 단계에 가기도 전에 이제 절망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우뭇가사리 가지고 새로운 NAO를 만드는 기술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천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들은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그런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생물자원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뱅크 산업이나 또 그 자원을 확보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소재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풀리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모니터에 정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 해양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열려 있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그런 분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해양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이번 제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웅석 원장님을 비롯하여 좋은 말씀 해주신 연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